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의 전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이 세계사 교과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내용의 깊이가 깊은 부분이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배경, 과정, 결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혁명의 배경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배경과 발발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근본적 배경은 바로 구제도의 모순, 구체제의 모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앙시앙 레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중세를 넘어 근대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이 중세의 그런 구체제적인 모순이 사회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분질서에서 나오는 모순이죠. 그 모순이 뭡니까? 네. 이 앙시앙 레짐은 결국에 이 신분별로 내려오는 격차예요. 정치, 경제적인 그런 특권 차이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본다면 구제도의 모순, 이 구체제의 모순, 앙시앙 레짐이 뭐냐? 프랑스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들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정치, 경제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뭘 독점하고요? 네, 모든 관직을 독점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면세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1, 2신분,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1, 2신분들이 나라의 모든 관직을 독점하고 토지의 40% 가지고 있으면서 그 40% 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3신분은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요. 1, 2신분이 면세받는 그 40%의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네, 다 3신분이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신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의 신분으로 묻긴 하지만 그 안에 구성 요소는 굉장히 복잡했죠. 절대 다수의 일반 농민들을 포함을 해서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 부르는 네, 돈 많은 상공인 계층들, 그리고 의사, 변호사, 법률관 같은 전문 지식인들, 이들 모두를 우리가 3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구의 98%로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고요. 정치 참여가 제한돼서 정치에서 소외되고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했어요. 특히 이게 누구랑 다르다겠죠? 이웃나라 영국이랑 너무 다르다겠죠. 영국은 이미 100년 전쟁, 장미 전쟁을 거치면서 14, 15세기 양원제 시스템이 확립이 돼서 이 부르주아, 시민, 상공인 계층들과 지주인, 젠트리들이 하원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영국은 마련했잖아. 그래서 영국은 이미 18, 15세기 양원제를 통해서 이 부유한 상공인, 시민 계층들과 지주인 젠트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을 장악했던 이 청교도들, 상공인, 청교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찰스 1세의 목을 베는 청교도 혁명까지 나오게 됐었죠. 자, 근데 프랑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계급들의 불만이 많았죠. 그 시민 계급들은 이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18세기 들어와서는 이성을 통한 진보, 계몽사상까지 수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위그노가 해외 망명하면서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잦은 전쟁, 특히 무슨 전쟁의 패배, 7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에게 완패하면서 인도와 캐나다를 상실하면서 프랑스는 점점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증오심 하나만 가지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너무 과도하게 도와주다 보니 나라에 빚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리프 4세가 열었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다시 소집을 합니다. 이게 1614년 이후로 안 열리던 삼부회가 거의 170년 만에 다시 열린 거예요. 이 삼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3신분 대표들은 흥분에 빠집니다. 특히 누가 CAS가 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이 하나의 국민으로 각성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삼부회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서 1, 2신분과 3신분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1, 2신분은 전통적인 신분별 표결, 3신분은 머릿속 표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3신분이 말한 머릿속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3신분 대표들이 뭘 만들었죠? 국민의회를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게 되면서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스토리를 머리에 염두를 해 두시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3부회가 열렸어요. 하지만 3부에서 뭘 놓고 표결 방식을 놓고서 1, 2신분과 3신분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3신분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뭘 만들었다? 우리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회를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슨 서약? 네, 테니스 코트의 서약.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를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이제 혁명이 전개되는데, 혁명의 전개 과정은 여러분, 일단 크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민의회 시대, 입법의회 시대, 국민공회 시대. 보통 이 사이사이를,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 시기 사이사이별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고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의회 시기, 입법의회 시기, 국민공회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정말 여러분이 100%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국민의회는 지금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한 이후에 루이 16세가 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죠. 자,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국민의회는 애초에 누가 만든 거야? 그치? 3신분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3신분의 대표. 네, 바로 돈 많은 상인, 수공업자, 이 부르주아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상공인, 부르주아, 전문 지식인들, 얘네들이 지금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회 때는 이 애초에 3부에 참여했던 3신분의 대표, 돈 많은 상공인 계층, 그리고 법률,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지식인들, 얘네들, 이 3신분의 대표로 자처하는 흔히 부르주아라 부르는 상공인 계층과 전문 지식인들이 국민의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직 노동자나 농민들은 전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일반 노동자, 농민들, 일반 이제 평민들에게도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분노하는 거죠. 왜 왕과 귀족이 우리의 대표를 탄압하느냐. 그들은 우리 국민의 대표다. 우리 국민의 대표를 지금 왕이 찍어 누른다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대표, 3신분, 우리 국민의 대표는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 하고 이 민중들, 이 노동자, 농민들, 이 3신분의 나머지 이들 있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노동자, 얘들이 이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회를 지키자 하고 파리 민중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테니스 코트 서약 이후에 상공인, 전문 지식인, 3신분들의 대표인 국민의회를 탄압하는 왕에 맞서서 이 파리 민중, 노동자, 농민들이 어디를 습격하느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이 구체제, 약간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구체제, 절대왕정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약간 우리로 치면은 서대문 연구소처럼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이야. 그래서 왕실, 이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파리의 민중들이 국민의회를 지키자 하고 봉기한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그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는 수도 파리를 넘어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도시를 넘어 수도인 파리와 도시를 넘어 지방, 농촌까지 이 혁명의 소식이 전파되고 농민들이 이제 전 지방 각지에서도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혁명에 동참하게 돼요. 이걸 흔히 대공포라 부릅니다. 대공포. 자, 그럼 이러한 민중들의 봉기에 이 국민의회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일단 좋아하진 않았어요.
의회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 국왕에게 의해서 탄압받는 국민의회, 이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과 전문 지식인, 30분의 대표를 자처하는 이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를 지금 지키자고 파리 민중들이 봉기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이게 지방으로까지 퍼져가지고 농민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은 여기에 별로 안 좋아했냐? 그들은 애초에 이렇게 과격한 방향으로 혁명이 확산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자, 보세요. 이 국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들, 얘들은 결국 가진 자들이야, 얘들아. 그치? 얘들은 뭘 신성시합니까? 네. 바로 소유권. 그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중요시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파리나 지방 농촌의 농민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귀족들 다 죽여라, 봉건 신분제에서 타파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먹고 살 길을 마련해달라 하고 점점점 요구가 과격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했던 거야.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성난 민중들을 달래지 않으면 언제 이 민중들의 창칼이 부르주아들에게 향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들의 대표라고 존중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회는 일단은 민중들을 달래야겠다라 그래서 뭘 발표하느냐? 봉건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봉건적 공납. 근데 여기서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지금 국민의회는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 부르는 돈 많은 상공인 계층이나 전문 지식인들, 소유권, 재산권을 중시하는 부르주아들이 이끌고 있는 거야. 부르주아들은 봉건제를 폐지한다고는 했지만 이들이 진짜 아무 조건 없이 폐지해 준 건 요거예요.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재산이랑 상관없는 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 특권으로 농민들과 함신분을 찍어 누르던 그런 신분적인 특권, 인신 예속, 이런 거는 무상으로 폐지해 줍니다. 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재산이 아니니까. 그거는 정말 신분 질서에 의한 구제도니까. 얘들은 지금 소유권을 신성시하고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중시하는 애들이야. 그럼 이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의 재산을 중시하는 애들이, 이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인신예속은 재산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귀족, 성직자라는 그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신적으로 예속하는 거잖아.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구체제야. 그래서 인신예속에 관련된 거는 무상으로 폐지해 주지만 봉건적 공납. 이게 뭐냐면 지대를 말해요. 지대. 이제 농민들이 귀족들에게서 이제 토지를 빌려서 소작을 하면서 그 대가를 갖다 바쳤잖아. 원래 이제 중세 때는 노동지대였다가, 그게 중세 말기부터 뭐로 바뀌죠? 네. 현물이나 화폐지대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야. 근데 이제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이 봉건적 공납, 현물이나 화폐지대는 정당한 재산권이거든요? 어쨌든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땅을 빌리고 그 대가로 소작료를 갖다 바치는 거잖아. 이건 재산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재산이니까 만약에 너희 농민들이 평민들이 그런 지대로부터 봉건적 공납부터 해방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정당한 소유권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유상으로 폐지합니다. 근데 지금 성남 민중들 앞에서 봉건적인 공납, 너희들이 지금 귀족들에게 바치는 현물 화폐지대는 정당한 소유권, 귀족들의 재산이니까 그거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 라고 했다가 죽창마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페이크를 써. 실제 내용은 봉건적 공납의 유상폐지지만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사료에 만약에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나오잖아? 이거는 국민의회의 봉건적 공납 유상폐지야.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뭘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이 국민의회는 부르주아가 주도하잖아요. 나중에 국민공회는 진짜 이제 민중들이 주도하거든요. 일반 노동자, 농민들 쪽에 중심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공회랑 국민의회가 성격이 완전 달라.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국민의회는 굉장히 온건하고 재산권을 중시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나중에 이 과격파들이 주도하는 민중 중심의 국민공회는 굉장히 과격한 개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공회에 가서야 이런 봉건적 공납이
무상으로 폐지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페이크 쓸 게 없잖아. 그래서 사료에도 그냥 무상 폐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볼 때 봉건적 공납을 완전히 폐지한다 라고 나오면 그거는 국민의회에 의한 유상 폐지야. 나중에 국민공회는 그냥 무상이란 말을 씁니다. 무상 폐지냐 완전히 유상 폐지냐 구분을 하시길 바래요. 얘들은 봉건적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들이 무상으로 폐지해 준 건 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인신예속에 관련된 거야. 봉건적 공납은 유상으로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신성시 관점에서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의 재산은 어쨌건 소유권이니까. 왜 귀족들이 권리를 존중해 주냐면은 결국 귀족들의 만약에 재산을 몰수하고 귀족들이 받는 봉건적 지대를 무상으로 폐지하면 자신들도 내놔야 돼. 자신들도 자신들이 가진 토지나 여러 가지 그런 재산 권리를 민중들에게 줘야 한단 말이야.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은 뭘 대신 몰수하냐? 교회. 왜냐면 교회는 신앙의 관점에서 그냥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헌금을 받다 바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성적이고 재산권을 중시하는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교회의 재산은 신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재산이 아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은 몰수합니다. 나중에 국민공회가 때 가서야 귀족들의 재산까지 몰수해요. 그리고 부르주아들답게 길드를 폐지합니다. 우리 알겠지만 중세 길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길드를 폐지한다 라는 거를 이 부르주아들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봉건제 폐지 선언 이후에 또 뭘 발표하느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해요. 이게 이제 인권선언이랑 같은 말입니다. 인권선언. 봉건제 폐지를 먼저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글을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유나 평등, 자연권, 저항권, 인민주권, 일반 의지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저항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로크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주권, 주권제민.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의지가 선한 의지로 나아간다. 일반 의지. 이건 또 누가 말한 거죠? 네, 이건 루소가 말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 기본권인 자연권,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로크랑 루소가 둘 다 이야기하는 거죠. 천부인권. 그리고 얘들은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들의 재산은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로 환부회를 소집을 했고, 이 환부회, 신분제의 환부회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 중에서도 이제 30분 대표들은 그들이 말하는 머리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한 30분 대표는, 네, 바로 상공인, 전문 지식인, 부르주아들이에요. 이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발표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탄압을 하니까 누가 나서는 거야? 일반 민중들, 노동자 농민들이 나선 거예요. 우리의 대표를 지키겠다. 그래서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함락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무기를 탈환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리의 변화가 농촌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마저도 봉기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상공인 계층, 부르주아들, 소유권을 신성시하는 이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는 일단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은 소유권을 신성시하는 부르주아들답게 봉건적인 공납, 지대, 농민들이 지주인 귀족들에게나 바치는 이런 현물 화폐지대는 정당한 소유권이다. 이래서 봉건적 공납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사료에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나와요. 완전히 폐지, 유상 폐지. 나중에 국민공회 때 가면 그냥 완전히 무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무상으로 폐지한 봉건제는 뭐예요? 인신예속에 관련된 거야. 이것만 무상으로 폐지를 해주고 봉건적 공납은 유상으로 폐지한다라는 거야. 왜? 국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건 부르주아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합리적 재산권 신성시의 관점에서
귀족들의 재산은 건들지 않고 교회의 재산은 몰수해요.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봉건제 폐지 선언 이후에 이제 인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당시 이제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간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 약간 이런 공포심에 빠져서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와 이제 그 자식들이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서 도망친 거야.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냐?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친정이 오스트리아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겠다 해서 국왕 일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국경지방, 바렌이라고 하는 국경지방에서 잡혀요. 그래서 돌아와, 얘들아. 잡혀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중들이 엄청나게 반감을 가진 거죠. 그래도 우리의 왕인데 한나라의 왕과 왕비가 우리를 버리고 적국인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의 반감이 자극됩니다. 바렌 도주 사건. 이거 잡힌 것도 진짜 웃겨요. 이거 원래 얘들아 이렇게 한밤중에 야반 도주 할 거면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몰래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루이 16세랑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면서도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고 도망을 쳤어요. 이게 국경지방까지 안 들킨 것도 용해. 그러다가 이제 국경지방에서 이게 우연하게 잡힌 거야. 하여튼 이 바렌 도주 사건으로 왕과 왕비는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이러면 민중들의 반감이 자극이 되니 기존의 정치체제, 이 절대왕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이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만들어진 시기를 따서 1791년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헌법에서는 자 지금 이 1791년 헌법 누가 만든 거야? 국민의회가 만든 거예요. 국민의회는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죠?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신성시하고 계몽사상 이성을 중시하는. 자, 얘들이 이런 부르주아들이 이런 온건하고 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부르주아들이 뭐 이후에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민중들의 반감 때문에 법을 바꾼 거야. 뭐 더 이상 절대 왕정은 없다. 입헌군주제로 간다. 우리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로 간다.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정치는 우리 국민의 대표, 우리 국민의회가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한다는 건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 그냥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정치는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돼. 근데 얘들은 부르주아잖아. 재산권 신성시하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 무지몽매한 노동자 농민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나라의 대표를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30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상공인 부르주아들과 전문 지식인들이 저 무지렁이 노동자 농민이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무에게나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유산계층들에게만 재산이 있는 이 상공인 부르주아, 유산시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1791년 헌법,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이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입헌의회예요. 그리고 루이 16세의 승인을 받았어요. 1791년 헌법을. 그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의 헌법을 승인한 여기 문구가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해달라고 보내준 헌법 1791년 헌법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좋아했죠. 왜냐면 이제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와 이대로 난 죽는 건가 이랬는데 생각보다 괜찮거든. 입헌군주제면 어차피 왕실은 유지되는 거잖아. 군주정 유지에도 지지를 보내므로 나 루이 16세는 1791년 헌법을 받아들이며 이를 집행하도록 승인합니다. 라고 한 거야. 야, 이것만 봐도 이 부르주아, 국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온건한 계층이고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귀족들을 타도하기 위해 이 30문에서도 이 상공인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농민 노동자들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1791년 헌법을 통해서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부르주아, 국민의회를 주도하던 부르주아들이 만든 1791년 헌법 을 통해 만들어진 게 입법의회예요. 1791년 헌법이 뭐라 그랬죠?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자, 근데 입법의회 때 가면은 이 부르주아 계층도 둘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냐, 흔히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진보랑 보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당시 프랑스 역시도 이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 이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둘로 갈라집니다. 입법의회 시되면은 뭐랑 뭐로 갈라지냐? 그들이 살고 있는 중심이 된 지역 이름을 따서 자코뱅과 지롱드파로 갈라집니다. 자코뱅파와 지롱드파로 갈라져요. 이 자코뱅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애들이고 지롱드파는 보수적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코뱅은 그 부르주아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민중들과 좀 더 가까운 애들이죠. 그러면 지롱드파는 정말 잘 사는 부유한 상공인 계층들이고 자코뱅은 그 부르주아 안에서도 좀 몰락한 애들, 좀 더 민중들과 가까운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을 좌파라 부르고 보수적인 사람을 우파라 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의회에 앉았을 때 이 진보적이던 자코뱅 애들이 왼쪽에 앉았어. 그리고 보수적인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앉았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코뱅, 진보적인 자코뱅을 좌파, 보수적인 지롱드파를 우파라 그래서 흔히 오늘날의 좌우 논리가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초반에는 애초에 지금 이 입법의회가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만든 1791년 헌법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온건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이 지롱드, 보수적인 우파, 지롱드파가 이 입법의회를 주도했어요. 이 지롱드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로 이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 돈 많은 상공인 계층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들은 애초에 얘들이 만든 91년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을 처형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굉장히 온건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입법의회의 주도권이 이 좌파, 굉장히 급진적이며 진보적인 자코뱅 쪽으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코뱅은 진짜 하층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민중들과 큰 차이가 없는 민중들과 가까운 하층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왕을 처형하길 원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주도권이 이동을 하게 되느냐? 왜 지롱드파에서 자코뱅으로 이 입법의회의 주도권이 이동하게 되느냐? 그거는 혁명이 과격화돼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입법의회의 주도권이 온건한 보수적인 돈 많은 이 상공인 부르주아 지롱드에서 급진적이고 왕의 처형을 원하는 진보적인 하층 시민의 자코뱅으로 주도권이 이동하게 된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지롱드파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법의회 시기 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입법의회를 위협합니다. 이게 입법의회 때라는 거 알아두세요. 국민의회 때가 아니야. 입법의회 때 이제 위협을 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요제프 2세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자신들 나라의 왕비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로이센 역시도 이번 기회에 프랑스를 좀 견제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7년 전쟁 때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편을 들면서 프로이센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서로 앙숙이었던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이번 기회에 프랑스를 좀 밟아놔야겠다라고 해서 둘이 이제 팀을 먹은 다음에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위협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참 교활한 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럼 명분이 프랑스에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계속해서 프랑스에게 시비만 걸고 그러니까 슬슬 긁는 거야. 네가 먼저 덤벼. 프랑스가 먼저 덤비게 유도하려고 슬슬 긁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상태도 정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입법의회가 급발진을 해.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가 너희들이 지금 가둬놓은 우리나라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줘라. 입법의회 해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의 이런 군사적인 위협에 입법의회가 급발진을 해서 입법의회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뭐가 시작돼? 혁명전쟁이 시작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의회의 급발진, 입법의회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혁명전쟁의 발발, 이 모든 게 다 입법의회 시기라는 겁니다. 입법의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의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라고, 결국 프랑스 입법의회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누가 유리했을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프랑스는 혁명이 터져서 귀족들이 다 지금 막 죽고 쫓겨나고 있잖아. 근데 원래 프랑스는 여러분들 관직은 다 누가 독점했죠? 네, 1, 2신분이 나라의 관직을 독점해왔잖아. 그 말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도 다 1, 2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 2신분들이 다 죽거나 쫓겨나고 있잖아. 그 말은 군대 장군들도 다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프랑스에서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게 프랑스가 연전연패하게 됩니다. 이래서 입법의회가 뭘 모집하냐? 의용군을 모집해요. 의용군. 프랑스를 구하자. 의용군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온 프랑스 전국에서 이 노동자, 농민 같은 일반 평민들이 입법의회를 구하자. 우리 프랑스를 구하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으로부터 우리 프랑스를 구하자. 이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용군이 물밀듯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용군들이 지방에서 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몰려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의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지예요. 이 노래 가사가 되게 그래요. 국가인데 막 더러운 적의 피, 뭐 적의 목을 베고 적들의 뭐 피로 목욕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용군의 군가인 라 마르세유지가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강제로 징병을 한 게 아닙니다. 의용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징병한 거 아니야. 원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국민공회 때 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이 국민공회 때 가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몇몇 나라들이 아니라 아예 온 유럽이 프랑스랑 싸우려고 그래요. 대프랑스 동맹. 왜냐면 국민공회는 아예 루이 16세의 목을 베거든.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공회는 이제는 의용군으로 감당이 안 돼서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튼 의용군까지 모집을 하면서 싸웠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식량은 부족해지고 민중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민중, 부르주아들이 아닙니다. 이 민중, 하층 신인, 노동자, 농민들, 이 민중들이, 노동자, 농민들, 얘네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왕궁을 습격해요. 이런 민중들을 뭐라고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올 거야. 쌍-퀼로트. 쌍은 이제 프랑스 말로 뭐뭐가 없다라는 거고, 퀼로트는 짧은 바지 있죠. 약간 승마 바지처럼 그런 것들 말해요. 여기 나오죠. 쌍퀼로트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민중들을 의미한다. 원래 귀족들이 입던 짧은 바지인 퀼로트가 아니라 긴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퀼로트를 입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쌍퀼로트예요. 짧은 바지를 입지 않는, 퀼로트를 입지 않는 사람들에서 쌍퀼로트. 이게 민중을 상징하는 말이야. 얘들이 왕궁을 습격을 해서, 참고로 여기서 왕궁은 튠르리궁이라는 곳이에요. 튠르리궁. 원래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지 않았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다가 루이 16세가 바렌 도주 사건을 일으켰었잖아.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이 아니라 파리 한복판에 있는 튠르리 궁이란 곳으로 이 루이 16세 가족들을 감금시켜놨어. 그리고 그 왕궁을 습격해가지고 왕권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립니다. 왕실에 대한 불만이 더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입법의회는 이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가 만든 1791년 헌법,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라는 91년 헌법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주도권은 이 보수적이고 온건한 왕의 처형을 반대하는 이 우파, 지롱드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군사위협과 이에 대한 입법의회의 선전포고, 혁명전쟁의 발발, 의용군의 모집, 그 이후에 이렇게 막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엔 분노한 누가 민중, 쌍퀼로트가 봉기를 하면서 혁명이 과격화돼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누구에게? 하층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코뱅, 이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자코뱅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 순서 제가 적어놨죠.
자, 그리고 이런 자코뱅이 주도하는 게 바로 국민공회예요. 그래서 공은 공화정을 말해요, 얘들아. 공화정. 뭐 이제는 자코뱅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급진파인 자코뱅이 온건파인 지롱들을 꺾고 권력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1공화정이에요. 1공화정이 있다는 건 2공화정, 3공화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20년도 수능에 나왔죠, 여러분들. 나온 거 좀 적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20년도 수능에 나왔고, 라마르페이즈 이 내용이 아마 21년 수능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 입법의회 자체도 21년 수능에 한번 또 나왔고, 같이 이게 연관돼서 나왔죠. 국민의회랑 국민공회 사이에 입법의회, 이걸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구분할 게 있어요. 흔히 제가 영주공, 푸공죽이란 말을 쓰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둘 다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왕을 죽이고 공화정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청교도혁명으로 올리버 크로멜의 철기군이 왕당파를 꺾고 네이즈비 전투에서, 그리고 찰스 1세의 목을 베어버린 다음에 공화정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영국은 왕이 죽고 공화정이 온 거야. 그에 반해 프랑스는 국민공회가 공화정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루이 16세의 목을 벤 거예요. 프랑스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왕이 죽었다. 영국은 왕이 죽고 공화정, 프랑스는 공화정하고 왕이 죽었다. 영주공, 푸공죽,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 이 청교도혁명 당시 영국에서 왕의 목을 뱉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의회에서 나름 그래도 이 지배층들이 내전으로서 이제 약간 지배층들 간의 권력 교체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국민공회, 말 그대로 하층 시민들이 중심이 된 자코뱅, 얘네가 지금 왕의 목을 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유럽 애들이 보기에는 진짜 민중들이 왕의 목을 벤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단순히 지배층들 간의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무지렁이 노동자 농민들, 하층 시민들에 의해서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왕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절대 왕정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해? 저 프랑스를 지금 밟아놓지 않으면, 저 혁명의 불길이 번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지렁이 노동자 농민들이 절대왕정의 부면을 가지고 있는 이 무지렁이 농민들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 루이 16세의 처형에 공포감을 느낀 온 유럽의 나라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1793년에 루이 16세가 죽는 걸 보고 결성된 1차 대프랑스 동맹, 2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법의회 때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랑 싸웠잖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국민공회 때 1차 대프랑스 동맹은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기본이고 여기에 영국, 러시아, 온 유럽이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공회는 더욱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간 브레이크가 빠지는 식으로 막 나가요, 이제. 그래서 국민공회의 개혁은 국민의회랑 구분해야 돼. 국민의회는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주도를 해서 이 재산권 소유권을 신성시했잖아. 근데 지금 국민공회는 자코뱅, 진짜 하층 시민들이 중심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린 재산권 존중하지 않아. 봉건적 공납, 지대, 무상으로 폐지한다. 조건 없이. 그래서 사료에도 무상 폐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회는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국민의회는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한다. 사료에는 완전히 폐지한다. 하층 시민인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공회는 봉건적 공납은 완전히 무상으로 폐지한다. 사료에도 무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뿐 아니라 귀족들의 재산까지도 몰수를 하고요. 그리고 최고 가격제라는 거를 제시해요. 말 그대로 가격의 최고,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 통제를 위해서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거야. 이 이상은 물가를 올리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바게트빵입니다. 프랑스의 바게트빵은 지금도 국가에서 가격, 인치,
규격, 재료 이런 걸 다 정해놔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는 다 올라도 바게트빵 물가는 오르지 않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바게트빵이 그래서 그 가격이랑 그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혁명을 상징하는 빵이에요. 이 최고 가격제. 프랑스에서는 오늘날에도 바게트빵 가격은 국가가 나서 못 올리게 해. 혁명의 상징이라고. 최고 가격제에서 물가 상한제를 실시한 거야. 우리로 치면은 라면은 절대 한 봉지에 1,0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물가 상한선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분배해줘요. 이거 의무교육, 이후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입법의회 때는 의용군, 라마르페이어즈, 의용군을 모집을 했었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랑 싸우니까. 지금 국민공회는 1차 대프랑스 동맹이랑 싸우는 거니까 입법의회 때처럼 의용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봉건적 공납, 무상폐지, 귀족재산 몰수, 최고가격, 토지분배, 징병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자코뱅파의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코뱅파의 독재랑 공포정치, 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자코뱅파는 혁명재판소랑 공안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프랑스를 완전히 공포로 통치를 하게 돼요. 로베스피에르, 자코뱅, 국민공회, 자코뱅, 로베스피에르,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코뱅파가 만든 헌법이 1793년 헌법, 자코뱅 헌법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걸 뭐랑 비교해야죠? 네, 1791년 국민의회 헌법이랑 비교해야겠죠. 지금은 자코뱅들이 만든 헌법이니까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 그리고 제한선거가 아니라 누구나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표, 보통 선거를 규정을 하지만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실시되진 않아. 그러니까 법은 만들었지만 이게 실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의 내용을 공부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만한 요소들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봉건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회, 누구에 의한? 부르주아. 돈 많은 부르주아가 주도한 국민의회와 과격파, 하층시민,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공회의 차이. 뭐라 그랬죠? 국민의회는 봉건적 공납은 유상으로 폐지한다. 사료회는 완전히 폐지라고 나오죠. 국민의회가 무상으로 폐지한 건 인신예속에 관련된 거예요. 그에 반해 국민공회는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한다. 사료회도 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주아들, 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가 만든 1791년 헌법과 자코뱅, 하층시민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공회가 만든 93년 헌법 내용 완전 달라요. 이렇게 내용도 비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입법의회 때는 의용군, 이때 누구랑 싸웠죠? 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누가 먼저 선전포고한 거야? 입법의회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이 발발해요. 근데 국민공회 때는 1차 대프랑스 동맹, 루이 16세의 목을 벤 대가로 온 유럽이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징병제. 국민의회는 교회재산 몰수했고 국민공회는 귀족재산을 몰수하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특히 또 지금 서류가 여러분 제가 여기 발표 구분해서 썼는데 국민의회 때 얘들아 이 발표한 서류 다 달라요. 그러니까 봉건제 폐지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권선언 발표하고 그 다음에 1791년 헌법 발표한 거야. 이 세 개는 각각 별개의 문서예요. 순서대로 발표된.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 파가 중심이 된 이 너무나 과격한 공포정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 그러면서 결국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게 터져요. 테르미도르가 이제 그 당시 7월에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7월 이 테르미도르 반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의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포정치의 반발이 터져나와서 결국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은 몰락하고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선 게
총재 정부예요. 총재 정부.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정부인데 이 총재 정부는 여러분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돈 많은 이 상공인 계층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재 정부는 자 총재가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래서 5명의 총재가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 체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외 전쟁은 지속되고 있어. 1차 대프랑스 동맹 있죠? 그거에서 싸우는 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5명의 총재가 중심이 된 총재 정부가 이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의 공포 정치를 무너뜨리고 등장했지만 민중들 입장에서 나아진 게 전혀 없는 거야. 총재는 무능했고요. 1차 대프랑스 동맹 이후에 계속해서 프랑스는 이웃나라들과 전쟁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은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누구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냐. 지금 결국 이 대프랑스 동맹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구야?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이끄는 군부, 프랑스의 장군들, 얘네들의 인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특히 인기가 늘어난 게 누구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에요. 다른 무능한 장군들은 다 깨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프랑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승전부를 보내주는 게 나폴레옹이었거든.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만큼은 항상 연전연승인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자연히 나폴레옹이라는 이 군부의 장군에게 거는 기대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과 혁명을 끝내고 우리 프랑스에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이 총재 정부를 이끄는 5명의 총재들도 이 군부, 특히 나폴레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총재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더 떠받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5명의 총재가 중심이 된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집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이 루이 16세의 죽음으로 결성된 1차 대프랑스 동맹 있죠. 국민공회 때 이제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이 97년쯤 되면은 한번 해체가 됩니다. 이게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영국이나 나머지 나라들도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1797년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죽음으로 프랑스의 국민공회 시절 결성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이 총재정부 시절 때는 해체된 겁니다. 이건 프랑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힘이 빠진 거야. 전쟁을 오래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틈을 타서 나폴레옹은 이번 기회에 우리 프랑스 힘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래서 이 1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된 그 다음 해인 1798년에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언제요? 1798년. 그러니까 1차 대프랑스 동맹이 해체된 그 다음 해야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을 누구보다 경계했던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항상 대륙의 패자가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 걸 경계했는데 영국이 보기에 나폴레옹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 하면은 바다죠. 영국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상륙을 하자마자 그들이 자랑하는 영국 최정의 해군을 보내서 이집트를 딱 봉쇄해버린 거야. 나폴레옹을 이집트에서 말려 죽이겠다. 프랑스로 못 돌아오게 하겠다. 해서 이집트를 딱 영국 해군이 봉쇄한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본국에 이 총재 정부에 구원군을 보내달라. 바다가 봉쇄됐다. 내가 지금 끌고 있건 육군밖에 없다. 육군으로 바다에 나가 싸울 수 없지 않냐가 본국에서 이 영국의 해상 봉쇄를 이집트 포위를 풀어줄 만한 군대를 보내달라 했는데 총재 정부가 여기서 나폴레옹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재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아무리 나폴레옹이 미워도 나폴레옹은 지금 프랑스를 지키는 장군이고 영국은 적군이잖아. 근데 총재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한 거야. 이번 기회에 영국의 손을 빌려서 나폴레옹을 처리해버리겠다. 그래서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국의 손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해서 결국에 1년 뒤에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해군이 이집트를 포위하고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군대를 끌고 프랑스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폴레옹이 자신의 군대는 이집트에 그대로 놔두고 본인 혼자 몇몇 호위병만 데리고 몰래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몰래 돌아와요. 그리고 바로 자신을 지지하는 민중들을 그 앞에서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리메르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원정, 총재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이집트 원정,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쿠데타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게 돼요. 이 브리메르 쿠데타로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거야.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경악했던 건 영국이었어요. 저 새끼 언제 도망쳤어? 그래서 영국이 총재정부보다 거의 나폴레옹이 중심이 된 프랑스가 몇백 배는 더 위험하다. 지금 당장 나폴레옹이 중심이 된 프랑스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영국이 중심이 돼서 2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프랑스 동맹은 루이 16세의 국민공회에 루이 16세 처형에 대한 유럽의 반발이었다면 2차 대프랑스 동맹은 브리메르 쿠데타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거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래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프랑스 동맹 뭐 이런 것들 설명에 다 적어놨고요. 프랑스 혁명의 의의 및 영향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의 시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총재정부가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지는 걸로 프랑스 혁명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리고 총재정부와 나폴레옹 쿠데타까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는 만약에 자료에 CAS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CAS 하면은 무조건 국민의회 30분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엮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CAS가 나중에 나폴레옹 시기에도 나와.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지지했던 게 CAS예요. 물론 CAS는 나폴레옹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만 나중에 본인이 나폴레옹에 당하죠. 나폴레옹 쿠데타 때도 CAS가 함께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걸로 토머스 페인이 자료에 나온다고 해서 상식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토머스 페인, 상식, 미국 혁명 무조건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 토머스 페인은 상식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정당화했지만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논설도 써요. 시기에 연결되니까. 토머스 페인이 미국 혁명 끝나고 바로 죽은 게 아니야. 프랑스 혁명 있을 때도 살아있었고 토머스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글도 씁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도 무조건 국민공회로만 찍으시면 안 돼요. 로베스피에르 자체가 루이 16세 왕정기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야. 참고로 루이 16세 아직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 프랑스 왕실이 건재할 때 루이 16세가 파리 대학을 방문하거든. 그때 이제 파리 대학의 학생 대표로 우리 대학을 찾아준 왕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학생 대표로 루이 16세에 대한 헌사를 읽었던 게 로베스피에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